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하는 것들이 저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해서 그래, 아니면 혹은 뭐 경제적으로 나를 힘들게 해서 그래, 스스로에게 그 화살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게 극단적으로 치달았을 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질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이 이끌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최근 들어서 느끼는 건데 20, 30대 분들, 10대까지도 정신과적인 문턱이 많이 낮아져서 내가 우울증은 아닌가? 라는 것들 때문에 우울증이에요 하면서 오는 환자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난 우울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딱 규정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를 항상 여쭤봐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으면 우울감을 느끼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화도 날 수 있고, 이런 뭐 우울증에 대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뭐 하루 이틀 우울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고 뭐 회사도 잘 다니고 학교도 잘 다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울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우울감은 정상적인 감정이거든요. 내가 일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우울한 수준이 예전이랑 비슷했고 또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우울감일 가능성이 더 높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감정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회사에도 자꾸 빠지게 되고, 학교도 자꾸 안 나가게 되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울해지고, 활동량도 내가 원래 활동하는 반경에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사회 직업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우울감보다는 우울증 쪽에 조금 더 가깝겠죠.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 두 번째는 신체적인 측면, 세 번째는 인지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요. 첫 번째 정서적인 측면은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뜻해요. 우울증 환자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 실제 진단 기준이라고 쓰는 DSM이라고 하는 정신과적인 진단 기준이 있는데, 진단 기준 첫 번째는 2주 이상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감 또는 무기력감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정서적인 측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울하고 무기력하다 보면 점점 아무것도 다 재미가 없어져요. 그걸 이제 무쾌감증이라고 하고요. 무쾌감증이 있다 보면 다 모든 것들이 재미없고 점점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원래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무가치감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 스스로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신체적인 측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죠. 잠자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자는 것들도 과수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잠이 안 와서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식사 같은 경우에는 입맛이 없어져서 식이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폭식을 하거나 오히려 과식을 하는 경우들도 이런 신체적인 변화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지적인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사이코모터라고 하는 정신운동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정신운동이 초조가 느껴져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거나 집중력도 떨어진다거나 할 수도 있고, 미타데이션이라고 하는 지연이 생겨서 생각하는 것들도 느려지고 처리 속도도 느려지고, 이런 인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진단 기준 9가지 중에 총 5가지 이상이 되면 우울증을 어느 정도 진단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저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9번째 마지막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하려고 하는 계획,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울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무가치감이 정말 높아지면, 무가치감이라고 하는 화살이 처음에는 이제 외부로 향해요. 외부로 향한다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하는 것들이 저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해서 그래, 아니면 혹은 뭐 경제적으로 나를 힘들게 해서 그래, 바깥쪽으로 이제 이유를 찾았다면 그 이유를 점점 스스로에게 찾게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못나서 그래 라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그 화살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게 극단적으로 치달았을 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질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이 이끌어지거든요.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살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울증 진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DSM이라고 하는 진단 기준 저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돼야 우울증 진단을 내리거든요. 만약에 9가지 중에 나머지 8가지는 전혀 나는 아닌데 9번째 죽고 싶다라는 생각만 든다면, 글쎄요, 우울증일 가능성이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1번부터 8번까지의 기준을 자기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게 있어요.
회피를 하거나 억제를 하거나 억압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가 자기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9번 같은 경우에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거를 부정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결론적으로 내가 죽어야지만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울증이지만 1번부터 8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9번에만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다른 두 번째 케이스는 정말로 우울증이 아니어서 만성적으로 그냥 계속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1번부터 8번에는 해당이 되진 않고 9번에만 해당이 된다면 그분은 아마도 우울증일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죠. 요즘에 뭐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뭐 자가진단 혹은 뭐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뭐 진단 기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거 내 얘기는 아닌가라고 해서 측정하고 오시면 실제로 면담을 했을 때 실제로 우울증인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궁금해하셔서 찾아보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충분히 뭐 우울증의 가능성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정상적인 우울감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를 지나치고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시는 거라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정신과에 가셔서 좀 상담도 받아보시고 치료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패션 우울증이라고 요즘에 그 유튜브 뭐 그런 홍대병처럼 선택적 우울증이니 뭐 패션 우울증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저는 오히려 패션 우울증도 우울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모든 우울증 환자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우울증 환자분들에게는 양가 감정이 있어요. 한쪽은 내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관심도 가져주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실수해도 조금 더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을 포지션, sick롤이라고 해서 아픈 사람 역할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반대쪽은 내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난 건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양쪽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택적 우울증, 그러니까 패션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자 쪽,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관심받고 애정을 받고 하는 쪽에 좀 치우친 우울증을 패션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을 수도 있고 괜찮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우울하고 힘들면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도와주겠다라고 먼저 선뜻 손을 내밀겠지만 마치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속 관심을 받고자 하는 어떤 일종의 행동이나 뭐 말이나 이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겠죠. 쟤 또 그러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들 패션 우울증인 분들이 뭐 우울증은 아니다, 뭐 무시해도 된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우울증을 이겨낸다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는데 암을 이겨낸다라고 하면 암 치료를 받으면서 뭐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뭐 식사도 잘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겨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울증을 왠지 이겨낸다라고 표현하면 내가 스스로 나의 의지로 뭔가 다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노력하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신단 말이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가 고장난 거예요. 우리 뇌는 감정을 느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그게 뭐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원인에서든 뇌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뇌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이것을 고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치 내가 지금부터 최면을 걸어서 암을 없애야 돼 라고 하면서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울증도 적절하게 약물도 드셔야 되고 치료를 해야지만 다시 뇌가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이겨낸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울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약물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상담 치료를 하는 분들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울증 환자분들에게서는 가장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러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울증에서 실제로 이제 면담을 하면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혹은 우울증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한 사건들도 분명한 우울증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람마다 그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우울증도 유전력이 있거든요. 가족력을 그래서 확인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우울증이 있거나 혹은 뭐 조현병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유전자 자체에 우울증이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떠한 스트레스 자극도 없었고 어떠한 트리거 포인트도 없었지만 우울증이 발병하는 분들도 계세요.
유전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우울증도 그렇고 조현병, 조울증 이런 것들도 다 유전이랑 관련이 많죠.